1907년 전남 진도군 고군 면바다와 맞닿은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인해온 날 한국 경제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길 인물의 탄생이었죠. 아버지 구현상은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농민이었고 어머니 정수님은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구인애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곤 했어요. 저 바다 건너엔 뭐가 있을까? 호기심 많은 소년의 눈빛에는 벌써 미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댁에다가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라는 조건은 그의 꿈을 가로막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구인의 부모는 남달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914년 7살이 된 구인애는 진도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대학비를 낼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구현상 부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학교에서의 구인애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지만 더욱 눈에 띄는 건 그의 리더십이었죠. 인회야,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담임선생님의 말에 구인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떤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20년을 쓸 살의 구인애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진도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더 큰 꿈을 품고 서울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중앙고등보통학교, 당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시골 소년에게 서울 유학은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구인회는 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심지어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엔 다시 일터로 향하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구인회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상업권은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주로 농업이나 단순한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인애는 달랐습니다. 언젠가 나도 큰 사업을 해보겠어. 1924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구인애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사회에 뛰어들 것인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진학은 사치였어요. 결국 그는 실무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부산의 한 무역회사였죠. 여기서 그는 상업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2년간 구인회는 사업의 실무를 익혔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겉고객을 상대하는 법장부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의 눈을 끈 건 화학제품이었습니다. 비누화장품의 약품 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었죠. 이런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구인회의 머릿속에 사업 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20살이 된 구인회는 드디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서 쌓은 경험과 작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라키 화학공업사를 창업한 거죠. 회사명 이라키 아퀴, 는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대부분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가격이 비쌌죠. 구인회는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라키크림이었습니다. 라키크림은 출시와 동시에 인기를 끌었어요. 일본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결코 뒤지지 않았거든요.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늘어나자 구인회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는 곧바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치약, 비누, 향수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을 출시했죠. 특히 라키 치약은 대박을 쳤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소금이나 숟가루로 이를 닦았는 데 치약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처음 접한 거죠. 구인회는 광고에도 신경을 썼어요. 하얗고 건강한 치아라키 치약과 함께 신문 광고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항상 시련을 동반하죠. 1929년 새 개대공황의 여파가 조선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화장품 같은 기호품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제품들이 덤핑 공세를 펼쳤습니다. 라키화학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구인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구인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그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주목한 건품질 차별화였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는 밀릴 수 있어 도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구인회는 직접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원료를 구입했습니다. 더 좋은 재료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발품을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화학공업의 새로운 트렌드도 접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합성화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고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1932년 라키화학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라키 고급, 크림 라키, 미백 로션 등 기존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라인업이었어요.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품질 향상이 확실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역시 라키 제품은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인회의 마케팅 감각이었어요. 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판촉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소량의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해주는 정책을 도입한 거죠. 이런 고객 우선 정책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라키화학의 브랜드 충성도는 급격히 높아졌어요. 1935년 무렵 라키화학은 조선 화학공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대리점을 두었고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섰죠. 구인회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사업을 해야 한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전자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민간 기업들에게도 강제적인 통제를 가했어요. 라키화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료 수급이 어려워졌고 제품 생산량도 강제로 제한받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 동원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면서 공장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구인회 자신도 총독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어요. 조선인이 운영하는 큰 기업이라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매일같이 일본 관리들이 들이닥쳐 장부를 뒤지고 직원들을 신문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해 모든 산업을 전쟁물자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사치품은 생산이 금지되었죠. 라키화학도 어쩔 수 없이 방독면이나 군용 비누 같은 전쟁물자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구인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굴욕이었어요. 평생 꿈꿔온 사업이 침략전쟁의 도구로 전락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다. 해방이 되면 다시 시작하자.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어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처신이었습니다. 1943년 설상가상으로 구인회는 총독부로부터 불온인물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이 들어온 거죠. 자칫하면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인회는 고민 끝에 경영권을 일본인 파트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3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사업을 빼앗긴 셈이었죠.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왕의 항복 선언을 들으며 구인회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한탄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빼앗긴 라키화학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공장 설비는 대부분 고철로 팔려나갔고 남은 건 텅 빈 건물뿐이었습니다. 40살이 다 된 나이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구인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큰 사업을 구상해봤어요. 해방된 조선에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이공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는 각종 공산품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전자제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라디오나 전축 같은 전자제품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고가품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커지기 시작했고 특히 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해방 소식을 라디오로 들었던 경험 때문이었죠. 구인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47년 그는 금성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금성이라는 이름에는 금처럼 빛나는 별이 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분야는 전자제품 제조. 당시로서는 매우 도전적인 선택이었죠. 금성사 창립 초기 구인회가 가장 먼저 손댄 건 라디오 제조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없고 설비도 없는 상황에서 라디오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구해왔습니다. 때로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폐품을 주워와 부품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1948년 드디어 금성사의 첫 번째 라디오 A501이 출시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였어요. 비록 조잡한 면이 있긴 했지만 소리는 확실히 나왔습니다. 가격도 일본 제품보다 훨씬 저렴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를 만들 수 있다니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제품들은 품질이 불안정했어요.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거나 잡음이 심하게 섞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금성사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직원들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냐?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구인회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품질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불량품이 나오면 즉시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품질이 생명이다 라는 사원을 정해 전 직원이 외우게 했죠. 노력의 결과는 1950년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성사 라디오의 품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고장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음질도 일본 제품에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급증했죠. 역시 금성사 라디오가 최고야.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은 구인회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면서 금성사 공장도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갔어요. 구인회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길이었죠. 부산에서의 피난민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구인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작업장을 만들어 라디오 수렵을 시작한 거죠. 전쟁 중이라 물자가 부족해 새 라디오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라디오 수리를 하면서 구인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기존의 진공관 라디오 대신 더 간단하고 저렴한 라디오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전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제품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개금성 포켓 라디오였습니다. 1951년 포켓 라디오가 출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라디오였지만 성능은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이었죠. 피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미군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구인회는 서울로 돌아와 금성사를 재건했습니다. 전쟁 중에 번 돈과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큰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라디오를 넘어 더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다음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1950년대 후반, 세계는 TV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가정이 TV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어요. 구인회는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TV 시대가 올 거다. 미리 준비해야 해. 하지만 TV 제조는 라디오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했어요. 복잡한 회로와 정밀한 부품 특히 브라운관 기술은 당시 한국 수준으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분야였습니다.
구인회는 고민 끝에 해외 기술 도입을 결심했죠. 1958년 구인회는 일본의 히타치사와 기술 제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거액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TV 제조 기술을 배워온 거예요. 동시에 독일의 텔레funken사로부터도 일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이건 투자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1959년 금성사는 마침내 한국 최초의 흑백 TV VD191을 출시했습니다. 19인치 화면의 당당한 TV였어요. 출시 당일 서울 시내 전자상가는 구경꾼들로 북적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든 TV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TV는 만들었는데 방송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한국에는 정규 TV 방송국이 없었거든요. KBS가 본격적인 TV 방송을 시작한 건 1961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구인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는 실제로 시험방송 제작에도 관여했어요. 1961년 KBS TV 방송이 시작되자 금성사 TV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당시 TV 한 대 가격이 월급쟁이 연봉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지만 사람들은 앞다투 구입했어요. TV가 있는 집 앞에는 매일 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인회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TV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구인회는 종합가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한 시기였어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1965년 금성사는 한국 최초의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GR220이라는 모델명의 이 냉장고는 120리터 용량으로 당시로서는 꽤 큰 사이즈였어요. 이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니 주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름철 음식 상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거든요. 이어서 1966년에는 세탁기, 1967년에는 에어컨까지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금성사는 명실상부한 종합가전 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세탁기는 주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빨래판에 손까질 일이 없겠네. 당시만 해도 손빨래가 일반적이었는데 세탁기의 등장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성공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1960년대 후반 일본 제품들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니마츠시타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앞다투 한국 시장에 뛰어든 거죠.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이들과의 경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질 수 없다. 구인회는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1968년 금성사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국내 기업 중 최초의 전문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독자 기술들이 금성사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죠. 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기술로 컬러 TV를 만들었다. 구인회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여 년간 꿈꿔온 기술 자립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인회는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이제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의 시선은 해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 도전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인식은 저품 질적 가격이 전부였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은 오히려 판매에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인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품질로 승부하자.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올 거다. 1970년 금성사는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몇 개국에 라디오와 TV를 수출한 거였어요. 물량은 적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 해외에서도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이 성공에 힘입어 구인회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1971년 미국 현지법인 골드스타 아메리카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뉴욕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소박한 출발이었지만 구인회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초기에는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판매가 부진했고인지 유통업체들도 한국 제품을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구인회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전환점은 1973년에 찾아왔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절약이 화두가 되면서 저전력 설계가 특징인 금성사 제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에어컨의 경우 기존 미국 제품보다 30% 이상 전력 소비가 적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후반 구인회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금성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졌거든요. 특히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진출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구인회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락히화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자신의 첫 번째 회사 말이죠. 해방 후 락히화학은 구인회의 손을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국내 화학공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회사가 합치면 시너지가 클 텐데 구인회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마침내 역사적인 합병이 성사되었습니다. 락히화학과 금성사가 하나가 되어 락히골스타라는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킨 거예요. 줄여서 LG라고 부르게 된 이 그룹은 화학과 전자라는 두 개의 핵심 사업 축을 가진 종합기업이었습니다. 합병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화학과 전자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합치느냐. 하지만 구인회의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미래 기술에서는 화학과 전자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걸 미리 내다본 거였거든요. LG 출범과 함께 구인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자. 단순히 국내에서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어요. 이를 위해 그는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5% 이상으로 늘렸고 해외 우수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섰어요. 또한 미국과 일본의 현지 연구소를 설립해 최신 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인회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반도체 사업이었어요. 당시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분야였지만 엄청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고위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미래가 없다. 구인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982년 LG 반도체를 설립하고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두고 사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 아닌가요? 임원들의 우려가 컸거든요. 구인회는 직접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후회하게 될 거다. 삼성이나 현대도 반도체에 뛰어들고 있지 않나? 그의 열정에 감동한 임직원들이 하나둘 뜻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1983년 LG는 마침내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에 이어 두 번째 쾌거였어요. 비록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늦었지만 이제 한국도 반도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시장 변동이 심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의 가격 공세도 만만치 않았죠. LG 반도체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사내에서는 사업 철수론까지 나왔습니다. 구인회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반도체는 분명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다. 그는 추가 투자를 단행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 결과 1980년대 말에는 256K, 1메가 디램까지 연이어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LG는 이미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설 정도였죠. 특히 미국에서의 성공은 눈부셨습니다. 1980년 월마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환점이었어요. 월마트의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정책에 부합하는 고품질 저가격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구인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독일에 현지 공장을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 나섰어요. 현지에서 생산해야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1987년에는 태국에, 1988년에는 인도네시아에 각각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현지는 물론 주변 국가들로까지 수출되었어요. LG는 이제 단순한 수출 기업을 넘어 다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해외 사업 확장과 함께 구인회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브랜드 이미지였어요. 좋은 제품만으로는 부족하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LG는 대대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라이프스 굿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런칭했어요. 기술 중심의 딱딱한 이미지 대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친근한 브랜드로 포지셔닝한 거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LG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구인회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라는 그의 신념은 LG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는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로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사원 지주제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죠.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도 함께 잘 돼야 한다는 것이 구인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LG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았어요. 또한 그는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1970년 LG 연수원을 설립해 세계적인 직원 교육을 시작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람이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구인회의 리더십 스타일도 독특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독재적 리더가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리더였어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관련 부서 직원들을 모두 불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장도 틀릴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구인회의 이런 자세는 LG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임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다. 이런 문화 덕분에 LG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 구인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사회에서 번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어요. 이런 믿음에 따라 그는 일찍부터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1969년 LG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주로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구인회의 바람이었거든요. 재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구인회의 신념이었죠. 또한 그는 문화예술진흥에도 힘썼습니다. 1983년 LG 아트센터를 건립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했어요. 클래식 음악회부터 연극 뮤지컬까지 다양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가 풍요로워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1980년대부터 LG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섰어요. 무공해 세제저전력 가전제품 등 환경을 생각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환경 파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인회의 철학이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아 구인회는 198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어요.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건 나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 LG가족 모두가 함께 이룬 결과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70대에 접어든 구인회는 경영승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남 구자경이 그 주인공이었어요. 하지만 구인회는 단순히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구자경은 이미 1970년대부터 LG 내 여러 부서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왔어요. 특히 해외 사업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 개척의 주역이 바로 구자경이었거든요. 1987년 구인회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구자경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회장으로 남아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계속했어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자경 체제 하에서 LG는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디지털 기술 개발에 집중했어요. 구인회는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젊은이들 생각이 다르구나. 특히 1990년대 들어 시작된 이동통신 사업은 LG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구인회가 일찍부터 강조했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의 결실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경영 철학은 여전히 LG의 DNA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인회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여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있었어요. 바로 고향 진도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1992년 구인회는 진도군에 큰 기부를 했습니다. 고향 후배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진도대교 건설에도 사재를 보탰어요. 고향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한 자서전 집필에도 착수했어요. 진도의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후세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자서전 제목은 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9일 구인회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가족들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LG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달라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은 진정한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했어요.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줄을 이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특히 LG 직원들의 슬픔은 각별했어요. 그들에게 구인회는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구인회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LG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꿈꿨던 세계 최고의 회사에 과연 가까워졌을까요? 오늘날의 LG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자화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OLED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인회가 강조했던 품질이 생명이라는 철학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LG 제품들은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미국 가전시장에서 삼성과 함께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죠. 또한 그가 일찍부터 중시했던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되고 있어요. LG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하며 미래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LG연구소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사회 공헌 활동도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LG 각 계열사들은 교육문화, 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인회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도전 정신입니다. 현재 LG는 전통적인 사업 영역을 넘어 헬스케어, 로보트, 우주항공 등 새로운 분야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창업자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21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LG는 미련을 두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아가고 있어요. 구인회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선견지명입니다. 그는 항상 시대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1950년대에 전자산업의 가능성을 본 것, 1970년대에 해외 진출을 시작한 것, 1980년대에 반도체에 투자한 것 모두가 그런 예입니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품질 경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영 철학이에요. 당시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저가격 중심의 경쟁에 매달려 있었는데 구인회는 일찍부터 품질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가격으로는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품질로 이겨야 영원히 이길 수 있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LG의 경영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탁월한 품질 때문이거든요. 또한 구인회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인재, 중심 경영을 그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교육과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그의 관심도 시대를 앞서갔어요. 1980년대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에 나선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지금은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구인회는 이미 그 필요성을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글로벌 마인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1970년대에 해외 진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 기업들 중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인회는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해외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오늘날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밑바탕이 되었어요. 구인회의 삶과 경영 철학은 후배 경영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구인회의 인생은 연속된 위기의 극복 과정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실현 한국전쟁의 참화 경쟁사들의 도전까지. 하지만 그는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혁신도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거든요. 둘째, 장기적 관점의 투자 철학입니다. 구인회는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연구개발비 투자인재, 육성회의 진출 등 모든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성공을 만든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셋째,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LG 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넷째,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입니다. 구인회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토론한 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다섯째, 사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교육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것도 이런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인회의 업적을 한국 경제사의 맥락에서 평가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한 기업을 성공시킨 경영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 개척자였어요. 먼저 그는 한국 화학공업의 아버지라 불릴만 합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한 화장품 제조업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사업이었어요.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시절국산 제품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였습니다. 또한 한국 전자산업의 개척자이기도 해요. 1950년대 라디오 제조를 시작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을 전자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특히 1959년 출시한 한국 최초의 TV는 한국 전자산업사의 길이 남을 이정표였어요. 수출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도 큽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해외 진출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모델이 되었어요. 단순 수출에서 시작해 현지 생산 브랜드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과정은 많은 후배 기업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어요. 사원 지주제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 거점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인 주역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제품이 품질 면에서도 선진국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K브랜드의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죠. 구인회가 생전에 그렸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각종 연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그의 비전은 놀랍도록 현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는 일찍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견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모든 것이 전자화될 것이라며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관심도 미래를 내다본 해안이었어요.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의 ESG, 경영탄소 중립 트렌드를 수십 년 앞서 예견한 셈이죠. 글로벌화에 대한 그의 시각도 정확했어요. 국경이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세계화의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그가 예견한 대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특히 그가 강조했던 융합 기술의 개념은 현재의 기술 트렌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학과 전자의 결합에서 시작해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들이 융합될 것이라고 봤어요. 지금의 바이오테크, 핀테크 등이 모두 이런 융합의 결과물이죠. 인공지능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비록 구체적인 형태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내다봤습니다. 구인회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 성과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들입니다. 그의 도전, 정신창업과 정신사회적 책임감 등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특히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그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실현 한국전쟁의 참화수차례의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기업가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는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했습니다. 이런 장기적 사고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어요. 상생의 경영 철학은 현재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주주, 직원, 고객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일치해요. 품질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LG의 DNA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져도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LG 제품의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어요. 만약 구인회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보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그는 분명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혁신을 추구했을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아프면 인류도 아프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거예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순환 경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며 언택트 기술 헬스케어 사업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했을 거예요. 그의 위기 대응 능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운 세대와의 협력을 중시했을 거예요. 지금도 LG 곳곳에서는 구인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직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구인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도의 작은 소년이 꿈꿨던 세계 최고의 기업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인회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를 넘어 한 시대를 이끈 비전너리였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 것, 미래를 준비할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 사회에 기여할 것.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